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사실 팩트와 허구 픽션의 합성어 팩션은 역사적 사실과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작가적 상상력으로 재창조한 장르를 말하는데요. 김진명 작가는 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드, 고구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로 대한민국 팩션의 대가로 불리죠. 그런 그가 이번에는 한자의 기원에 얽힌 역사적 의문을 담은 소설 글자 전쟁으로 돌아왔습니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김진명 작가와 함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적 진실, 글자 전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진짜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은나라 때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한자 하면 정말 저도 막연히 의심 없이 당연히 중국에서 시작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내용 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런 얘기 나눠볼 수 있죠? 네. 네. 바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한민국을 늘 소설로 매혹시키는 그런 작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럼 모셔볼까요? 오늘 김진명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요, 기사를 봤어요. 통계 자료였는데, 거기에 작가님 이름이 있어서 제가 더 관심 있게 봤죠.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문화사상 가장 책이 많이 팔린 소설가가 누군가 조사를 했는데, 작가님이 3위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어떠세요, 기분? 작가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책을 써내는 게 더 중요하죠. 얼마가 팔렸다라기보단. 그래서 독자들이 가깝게 해주는 것은 매우 고맙지만 더 진지한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반성도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글자 전쟁이라는 새로운 소설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짠, 이제 독자들이 네네,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부터 베스트셀러 상위권으로 그냥 곧바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이 간략하게 제가 줄거리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무기 중개상이 이제 주인공의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 소설가로부터 미연의 이제 소설 하나를 이게 USB 이렇게 얻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 안에 소설이죠. 액자 소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지금 보면 한자의 기원에 얽힌 그런 이제 그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대충의 줄거리를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그동안 이제 굵직한 역사 소설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이제 모티브가 한자, 이제 글자입니다. 이렇게 이 한자를 소재로 하고자 하셨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한자가 지금 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인의 유산이 아니고 한자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한자가 이제 중국인들의 것이 아니고 동이족의 것이냐 하면은 이 동이족이 맨 처음 만든 나라가 은나라다 하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일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의 것을 기록해 놓은 문헌을 보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역사 쪽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고고학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문헌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과학을 통해서 보는 건데 문헌과 과학이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헌은 그걸 기록하는 사람의 의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팩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과학은 그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차디차고 냉정한 수리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과 문헌이 어긋날 때에 세계의 지식인들은 다 과학을 택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학은 한자가 은나라의 것이고 은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한 사람들은 동이족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은나라의 문자 한자라고 하기보다는 은자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당시 쓰여진 한자가 발굴돼서 나온 게 약 4,500글자거든요. 4,500글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한자보다도 몇 배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 은나라, 즉 동이족들이 그 당시 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은자라고 해야 맞는 거고 그것이 우리 조상이 만든 것이다 그런 거죠. 네. 이 글자 전쟁 안에서 또 자세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걸 증명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핵심 단어, 글자, 조, 그렇죠? 조상할 조, 뭐 조문할 조, 이 한자 조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말로써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저는 이제 이 한자가 중국 한족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두 가지로 증명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과학이 들어가 있는 고고학으로 이 은허에서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은자라고 불러야 되고 은나라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거다 이런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인들은 모든 한자를 자기네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조상할 조를 네. 가지고 이것이 중국인들만이 만든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글자 유래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은 이 입구자 밑에 수건 건자를 붙여가지고 네. 그걸 이제 조상할 조라고 쓰죠.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두 가지를 다 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활궁자에 이 곤자를 질러 가지고 그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활을 쥐고 있는 모습도 이제 조상할 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입구자 밑에 수건 건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은 등불을 달고 거기 수건으로 이렇게 이 바람을 막지 않습니까? 네. 그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문명이 좀 있는 곳에서 나온 글자인 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후 말하자면 이제 후반부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거는 좀 나중에 생긴 나중에. 조자예요. 네. 가장 먼저 생긴 조자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활을 메고 있는 건데 네. 왜 사람이 활을 메고 있는 것이 조상을 조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중국 북방 어느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풍장을 했어요. 네. 풍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매장을 하지 않고 사람이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으로 해서 평평한 돌 위나 들 같은데 사람의 시체를 그냥 놔뒀어요. 예. 뭐 새들이 와서 그렇죠. 먹기도 하고, 예. 이제 짐승도 오고 새도 오고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풍장인데, 그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그렇게 버리긴 하지만, 네. 그러나 또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까지 살아있다가 오늘 죽었으면은, 그렇죠. 그냥 그 짐승이 뜯어먹게끔 두면은 철학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정으로는 그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활을 들고 가서 그나마 이제 짐승이 오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조상을 조자가 이제 사람이 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조상을 조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풍습은 중국에는 없는 거거든요. 저쪽 그 예족이나 맥족이 갖고 있는 이 중국의 한참 북쪽에 있는 풍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자를 중국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논답자. 네. 이 논답자가 중국에는 아예 없어요. 그 중국에서는 이제 수전 또는 도전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이 농사를 많이 짓는 우리 쪽에서는 그 논답자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답자를 우리는 갖고 있고 중국은 못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자를 중국만이 만든 것은 아니다. 그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한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족, 여러 국가가 만든 거지 중국인들만이 한자의 그 오토리티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오토리티를 주장한다면 그 은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4,500글자나 이미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자도 오직 은나라에만 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정도로 이 은나라는 많은 한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한자의 원형도 아니고 지금 쓰는 한자하고 똑같아요. 그걸 이미 은나라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나라는 그 숫자를 많이 늘렸다 뿐이지,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 한자의 소유자는 역시 은나라인 거죠. 그리고 우리 동이족이고 우리의 조상인 거죠.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역시 그 역사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네. 기억이 없어지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설사 뭐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와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게 다시 기록이 돼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한자가 우리의 그 조상 동이족의 글이라면, 그럼 이제 수천 년 역사 동안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잊고 살았던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메시지. 사실 저는 좀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작가님 말씀으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셨습니까? 일단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자와 관련해서도 어떤 일화가 있느냐 하면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우상 박사가 이 대만에서 이제 중국의 문호 임어당 선생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안 장관이 임어당 선생에게 당신네 중국인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왜 도대체 한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순한글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한자를 같이 써야 되느냐 가지고 나라가 이 논란이 분분하다. 당신네 중국인들이 한자를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하고 네. 한마디 그 농담을 던졌는데, 네. 그때 그 임어당 선생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이 안우상 장관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한자는 당신의 동이족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 굉장히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왜 우리나라 이름이 한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왜 우리가 한국인이고 왜 한반도냐 하는 것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네. 그 왜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냐, 한자는 어디서 왔느냐 이걸 모르는. 중국의 중은 가운데 그 모든 나라의 중심이다. 일본은 해 뜨는 곳이다. 다 뜻이 있는데 왜 한국은 한이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도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거는 그 진정 고민해야 될 문제. 내가 누구냐? 그 우리의 문화는 뭐였고 우리 역사는 뭐였고 우리 철학은 뭐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거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 글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돈을 얼마 가지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사회가 미개하고 가난하고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중진국, 선진국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입장에서는 결국 나라의 힘이 경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모든 걸 경제 일변도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나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 역사를 정확히 아는 데에서 오는 긍지, 자신감, 그런 걸 갖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 지표가 낮아도 잘들 살아요. 우리는 이게 그쪽 이 속이 텅 비어가지고 공동 상태로 남아있고 껍데기만 요란한 이런 사회로 지금 맹렬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회를 자꾸 나빠지고 있는 사회를 제대로 붙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 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글자 전쟁 이제 주인공이 이태민이라는 남자인데 수제 소리도 들었고 무기 중개상으로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몇 년 안에 500억을 이제 모으는 것만이 정말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던 남자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 이전에 그냥 개인적인 돈과 명예만을 쫓던 사람인데 굉장히 극이 전개될수록 내용이 전개될수록 내면적인 변화가 큰 인물입니다. 이제 USB를 받고 소설을 알게 되면서 뭔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인물인데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직업을요 무기 중개상으로 설정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기 중개상이란 이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지 않았습니까? 이 국방이라는 이런 정말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그걸 쓸 수 없는 무기들 자기 조그만 용돈벌이 하겠다고 마구 도입하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고 헬기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에 경비행기를 테스트해가지고 헬기를 했다고 올리고 그게 다 통과되고 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국가의 난맥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기 중개상은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이 냉혈한처럼 오로지 돈만 향해서 달리는 존재들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회하고 많이 닮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인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이고 이제 갖고 있는 가치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차츰 이 역사를 알고 과거를 알고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 돈만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완성되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돈에 그렇게 기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젊은 사람이 이 역사를 알고 자신을 알면서 점점 강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돈이 아니고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느끼는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독자들이 상징적인 좀 더 넓은 세상, 꼭 돈만이 아닌 다른 많은 길을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쓴 거죠. 이번 소설을 보면 주인공의 이제 직업도 무기중개상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그 전 작품들도 보면
그 이제 소설의 여러 장치들이나 뭐 모티브나 이를 보면 뭐 방산비리, 뭐 정치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또 세계 정세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은 김준면 작가님이 끊임없이 소설 안에서 말하자면 그 호명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두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것은 작가로서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이 동시대를 살아 숨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 도외시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고, 이제 다만 이 작가는 이 작가 특유의 이 시각이 있죠. 대략 그것이 이제 비판적인 건데, 이 저의 경우는 그걸 좀 이 스케일을 넓혀서 보려고 하니까 다만 비판에 끝나지 않고 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내가 글자 전쟁 처음에 이제 북한의 그 권력 구도를 써놓은 것은, 네. 이 지금 우리는 북한의 모든 권력이 다 김정은한테서 나오고, 잘한 거든 못한 거는 전부 김정은이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대단히 이상한 거죠. 이 모든 걸 김정은한테만 보는 일방적인 이 시각이 과연 맞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든지, 이거는 작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팩트 서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구를 나오죠, 여기. 사용하지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드러난 사실보다 더 되게 깊은 이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진실을 펴내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팩트 서처 이렇게 네. 하는데, 지금 소설 속에 이제 소설가가 팩트 서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팩트 서처라는 단어부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김진명 작가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네. 어떻게 의도를 하고 쓰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소설을 보는 저의 시각은, 이게 이 소설은 이제 인류가 발명한 가장 훌륭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 아닙니까? 허구라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단순히 거짓말로 끝내지는 말아라. 거짓말을 쓰되 단순한 이 진실의 나열만 갖고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그 깊은 진짜 트루스를 네. 밝혀내라, 이런 이제 소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설이라는 거짓말 장치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는 뭘 조금만 써도 명예훼손이다 뭐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든지 그 깊은 이 신부의 음모라든지 이건 밝혀내지를 못하거든요. 기자라든지 뭐 기타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한계가 있어요. 다만 이 작가만 거짓말을 쓰되 그 거짓말을 쭉 늘어놓지만 결국은 어떤 진실을 갖다 붙여놓은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뭘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던져준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작가 내지는 또 한 소설의 소명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글자 전쟁 속에서는 모든 이 학문적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네. 그런 문제를 제시를 할 수 있고, 이 독자와 작가 사이의 어떤 이 영감의 교환이랄까요?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글자 속에서 킬리만자로라는 인물을 네. 팩트 서처라는 네. 닉네임을 붙여줬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글자 전쟁의 한 부분을 작가님 목소리로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 들려주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진짜 전쟁이 뭐냐 하는 거를 내가 그 개념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네. 그럼 볼까요? 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침략이다. 창과 칼의 침략보다 1000배는 무서운 침략. 1000년이 흐르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천하를 발밑에 두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가진 침략이다. 천하의 온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을 흠모하고 숭배하게 하며 스스로를 멸시하게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침략이다. 이것이 이제 뭘 말하는 건가 하면은요. 네. 이 한자나 유교나 이런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가져왔다 하는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지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한국 지식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잠재적 열등감인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한자를 빌려 쓰고 우리가 이 중국의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모실 때에 결국 우리의 주인 의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거니까 갖다 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보내는 쪽에서는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전쟁이 저는 고구려를 쓰는 와중에 이걸 빨리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 쓴다라는 지금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한자는 남의 거니까 쓰면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복잡한 한자 같은 걸 가지고 우리의 그 어린 학생들을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것이 한자를 쓰고 안 쓰고가 이제 이 생활에 편하고 뭐 불편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자를 안 쓰고도 한글로 얼마든지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네. 그렇지만 생활을 편하게 한다라는 것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따질 때에는 우리 역사의 3,500년이 다 한자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걸 다 포기하자는 거에 다름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은나라라든지 이런 거를 한자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자보다 어려운 영어도 지금 잔뜩 갖다 쓰는데 네. 한자는 우리말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을 들이면 되거든요. 이 사회에서 이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느냐 한글만 쓰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할 때에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는 남의 거니까 쓰지 말자 하는 게 없어지는 거고요. 네. 우리 거니까 갖다 써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편하고 편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문제.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 한자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명 작가님이 나와주신 만큼 우리 독자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또 담아왔거든요. 네.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나는 소설가이지 문학가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봤는데 작가님은 무엇을 위해서 소설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베스트셀러 순위에 드시는데 한국 소설이 근데 왜 외면 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고구려 6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글자 전쟁이 먼저 나와서 좀 놀랬거든요. 고구려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오늘따라 독자분들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고 날카로웠는데 하나하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나는 문학가가 아니라 소설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질문을 또 해오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게 날카로운 독자 질문이 있으면 미리 좀 가르쳐 줬으면 생각도 하고 할 텐데, 그죠? 내가 그 문학가가 아니라 소설가이다라고 한 것은 네. 우리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이
소설을 지나치게 좁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문학적 향기가 있고 네. 그 문체가 아름답고 그래야 이제 소설이다, 그래야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네. 그러나 이 소설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글쓰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모든 걸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한국의 전통적인 문학과는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약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반 옳지 않다. 좀 더 자유로운 글쓰기가 이 소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내가 한 얘기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국 소설의 그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소설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실제로 지금 몇 주째 한국 그 소설가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지금 김정현 작가님만 올라가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그 한국 소설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김민명 작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이미 베스트셀러 목록에 말하자면 계신 분 입장에서 말하자면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 그럴까요? 한국 문학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가의 역량입니다. 네. 작가는 글을 무엇으로 쓰느냐 하면은 이 머리와 가슴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가슴은 일단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목숨을 걸더라도 네. 이 페인이 되더라도 토해놓고 싶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사회의 어떤 전문가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그 정확하고 기발하면서도 날카로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 이 작가의 역량이 있어야 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작가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문체 연습을 하고 글을 계속 미문으로 가다듬고 이 손으로 쓰는 그런 이 작가 풍토에서는 이 제대로 된 큰 소설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지금은 이제 이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이 작가의 말이 그 이데올로기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고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이 정보 소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 독자들이 작가보다도 훨씬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인터넷이라든지 여기에 다 그걸 토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쭉 늘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독자들이 이 미문 만들고 손으로 이 글쓰기나 가다듬고 있는 작가들보다 훨씬 의식이 위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 지금 그런 식 가지고는 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고, 또 이 해외의 좋은 작품들이 금방금방 번역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 사회만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적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풍토는 우리의 그 역량이 있는 작가로 클 수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잡아먹는 그런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이 미래의 큰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는 전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능할 수 있는 길은 어마어마한 독서와 사색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를 이 단련을 시키고, 그 어떤 자기가 쓰는 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가도 이길 수 있는, 증권에 대해서 쓰면은 최고의 증권 전문가도 탐복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쓰면 그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글쓰기를 멈추고 한 5년 정도 목숨 건 독서와 사색을 좀 권하고 싶은 편입니다. 비밀을 네.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저 많은 작품들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게끔 권할 수 있는 게 사실 그쵸.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참 궁금했었는데 그 일부분이 풀리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처음에 하셨던 말씀, 그 에너지.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그 문단 시스템이라든지 사실 처음부터 주눅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확실히 어떤 그런 작가님부터가 사실은 그냥 나는 이 작품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팡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에너지가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후련함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작가님께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상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도 작가는 이게 아니다 하면은 전 인류가 다 주장을 해도 탁 뭉개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이 배짱과 용기와 어떤 그런 배짱 용기 이전에 이 옳은 것을 위해서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는다 하는 그런 그 기세? 그 어떤 지성의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의 어떤 평단, 논단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하고 이렇게 마주서야 됩니다. 우리 이 생명의 서라는 시에 보면은 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목숨이 부대낄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하듯이 그게 다 지금 그 문학적 고민, 소설, 그 문단, 평단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작게 만들고 왜소하게 만들고 올가맨다라고 생각하면 다 던져버려야 돼요.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진실 하나 가지고 작가의 진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쓰는 글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읽혀야 된다. 네. 그럴 정도로 나의 글은 그 당당하고 의미가 있으며 힘이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걸 바친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까지는 뭐 문학상이다 뭐다 그거 다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야죠. 그렇죠. 네. 작가님 앞으로 집필 계획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고구려 5권에서 지금 멈춰 있잖아요. 예. 6권 기다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고구려를 비롯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일단 그 고구려까지가 이제 저의 그 작품 생활에 그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고구려를 이제껏 제가 썼던 그런 작품들로 생각지 않고 그야말로 그 저의 모든 거를 다 넣어서 쓰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고구려가 이제 중국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다 함몰시켜서 자기네 걸로 가져가는 지금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그 요한 문명을 다 자기 걸로 편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편입을 시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다 중국인들을 조상으로 가진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를 자기네 걸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중국인이니까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네. 이게 굉장히 그 급한 문제이고 정말 수백조 수천조의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중국은 거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의식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작품을 반드시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고구려를 생각을 했고 네. 또 특히나 중국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가져가는데도 삼국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풍토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라는 사람들이 다 삼국지를 번역을 각각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 삼국지를 보면서 삼국지의 시각, 즉 중국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중국은 커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삼국지와 동시대에 우리 고구려에는 미천왕이 있었어요.
미천왕부터 이제 광개토왕까지의 한국 역사를 쓰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고구려는 700년간 지속된 나라이지만 고구려가 남긴 종이 한 장이 없어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네. 두 개 있는 게 이제 저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가 있고요. 저기 집안에 있는 이 과거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집안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광개토 대왕비가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를 쓰는 데에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 굉장히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미래의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쓰면서도 또 하나의 꿈은 뭐냐 하면은 이 삼국지보다 재미나게 써야 되겠다. 근데 삼국지가 그 사실 보통 소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관중에 썼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백 년 동안 그 이상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피를 한 게 지금 저 삼국지거든요. 네. 이걸 당대에 제가 혼자 쓴다는 게 이래저래 보통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총 집중을 해서 쓰고 있는데 특히 왜 고구려 6권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고구려 6권 하나 쓰는 게 나머지 7, 8, 90 쓰는 것보다 사실 어려워요. 이 소수림왕이라는 사람이 워낙 특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는 그 8, 90 이런 게 훨씬 재미가 있는데 네. 전쟁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소수림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정신의 전쟁에서 문화의 전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흔적조차 우리 역사를 다 중국서 찾아야 되는 중국 문헌에서 찾아야 되는 이 현실에서 그 정신 전쟁, 문화 전쟁을 그 이겨낸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고구려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삼국지보다 재미나게 더 웅장하게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행스럽게 제가 이 고구려를 쓸 때 어쨌건 삼국지보다 재미나게 써야 되겠다. 삼국지보다 더 네. 이 열광하게 써야 네. 되겠다 그랬는데 1, 2, 3, 4, 5는 그 삼국지보다 재밌다는 사람이 다행히 월등 많아요. 그러니까 육권을 쓰기가 더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반드시 삼국지를 능가하는 네. 그런 그 10권을 완간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네. 지금 생각이고 유일한 집필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시는지 이해가 되고요. 꼭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TV 책광 북소리의 공식 질문이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명 작가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책이란 어떤 의미이냐? 네. 책은 우리 인간은 짐승이나 벌레가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이나 벌레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풍족하게 우리 인간의 말로 부유하게 살면은 잘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짐승이나 벌레하고 달라요. 이거는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아도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보다도 훨씬 중요할 수도 있고 의미 있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 유일한 이 인텔리전스의 이 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 하나는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만약 책을 읽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2류, 3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노숙자가 되어서 이 거지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1급 인간이 1급 인간의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생각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끝나도.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구라는 장치를 통해 역사적 진실과 또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가 김진명. 그는 또 한 번 새로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설 글자 전쟁으로 소중한 우리 역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TV책방 목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